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길진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챙겨보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대견합니다. 자, 우리 강의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알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전 감각을 키우고 나의 역점을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이 동아시아사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6월의 수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중간중간 조금 이제 어려운 문항들도 있긴 있었지만, 자, 이 시험이 어떤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고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치른 시험의 출제 범위부터 살펴볼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 동아시아사 처음부터 전범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3-1단원, 그러니까 세 번째 대단원, 총 5개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챕터인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 출제진들이 진짜 시험 문제로 낼 만한 주제들을 열심히 쥐어짰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했지만 이 문제를 내는 출제진들도 상당히 고생을 했겠구나라는 것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사가 시험 문제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4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중요 요소들을 뽑아내서 문제 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정말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대부분 다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3월에 봤던 시험 같은 경우는 전범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좀 시기적 범위가 좁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단원별로 몇 문제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에서 4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1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단원 같은 경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약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시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4문제가 나왔고 2단원 같은 경우는 이전 교육 과정에서 두 단원을 이제 한 단원으로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단원보다 조금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6문제 정도 가량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11문항, 그래서 전체 문제의 절반 이상이 이 2단원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도 사실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단원 같은 경우에 전범위가 아니라 첫 번째 챕터까지만 해당이 되죠. 첫 번째 챕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된 시기 안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의 문제 분포는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단원별로 어떤 주제들이 다뤄졌는가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단원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석기와 청동기가 나왔는데 보통은 첫 번째 문제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고르는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오거나 혹은 두 가지가 이제 섞여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특이하게 신석기와 청동기를 모두 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시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를 모두 다루는 문제가 2문제가 다 출제가 됐고요. 청동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청동기 시대 유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상황, 청동기 시대의 상황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결국은 유물 찾기 문제긴 했는데 어쨌든 문제의 형태로는 상황을 묻는 문제였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는 이제 진시황제, 진나라, 그리고 이제 16번 같은 경우 한 문제가 나왔는데 진시황제와 한무제 그리고 흉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통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진나라, 진시황제와 한무제가 모두 출제가 되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 한무제 중요한 주제가 모두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둘 플러스 흉노 중에 하나, 그래서 총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단원으로 가볼게요. 11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뭐 특별히 더 이제 좀 부각되는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꼽아보라고 한다면 먼저 요 효 문제를 들 수가 있죠. 그렇죠? 부기 효 문제. 야, 이거 막 하나 정책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의 뭐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 있죠. 단골 손님 굉장히 소중하게 대해드려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부기 효 문제. 그리고 여기 7번에 일본의 율령체제, 그리고 11번의 불교, 그리고 14번의 성리학. 율령, 불교, 성리학은 이거는 뭐 단골 손님의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매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손님이 아니라 거의 뭐 매일 출근하는 직원급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율령, 불교, 성리학은 늘 나오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율령체제 같은 경우 일본의 율령체제를 묻는 문항이 제일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율령체제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리학의 특징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9번의 당의 대외관계 같은 경우는 17번에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혼합돼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당나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당나라 대외관계 따로 묻고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을 따로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네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엮어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10번의 거란, 그리고 13번의 몽골,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진의 금나라. 그래서 요 나라, 금나라, 몽골 같은 경우에 북방 유목 국가로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주제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요 나라와 몽골이 모두 출제가 되었네요. 이러한 주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묶어서 이제 혹은 그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 편인데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혼합되어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단원을 보면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이라는 이 소단원 하나에서 무려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6세기 명나라 정세를 묻는 문제,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문제가 무려 3개가 나왔죠. 그렇죠? 호란, 외란, 그리고 전쟁을 통한 문물 교류. 사실은 요 3개도 이제 돌아가면서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인데 따로따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모두 이제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들 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화의관의 변화 같은 경우는 명청 교체와 관련해서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할 당시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 역시 이제 명청 교체 관련해서 이 파트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주제가 이 3단원의 첫 번째 파트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에서 주로 다뤄지는 5개 주요 주제가 모두 나왔어요. 이 5개는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들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어떤 주제들이 나왔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동아시아사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주요 기출 주제와 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기출문제 선지 구성을 보면 예전에 나왔던 선지가 그대로 혹은 비슷한 형태로 또 출제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자주 되는 주제 혹은 기출문제의 선지를 꼼꼼히 분석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출제된 문제에서도 이전 기출문제와 똑같은 선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왕조 혹은 국가별로 키워드, 뭐 예를 들면 수도라든지 그 나라, 그 왕조의 대외 정책 혹은 그 국가에서 실시한 주요 제도,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불교나 성리학 같은 사상 같은 경우는 사상별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시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교 성리학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험 본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뒤로 가면은 뭐 고증학이나 공양학, 국학, 난학 등도 있죠. 그렇죠? 그런 각각의 사상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잘 파악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특정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발생한 배경, 그리고 그 사건이 끼친 영향, 이런 요소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란이나 호란과 같은 전쟁 혹은 인구 이동, 이런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든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오늘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 킬러 문항을 거르는 핵심 요인, 바로 뭡니까? 시기 인식입니다. 시기.
그래서 정근대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연도를 파악하는 것이 물론 제일 좋지만 연도를 설사 모르더라도 최소한 시기별, 세기별로 몇 세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국가가 어느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특정 세기 동아시아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큰 시야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현대로 넘어가면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연도를 암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총평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이렇구나라는 거 대략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오늘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